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800년 전 침몰한 한국 배안에서 썩지 않는 음식이 그대로 발견돼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알던 역사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렸는데요. 2010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고려 화물선에서는 조기 젓갈, 바지락 젓갈, 메주된장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분석 결과 당시 먹던 쌀도 지금 우리가 먹는 쌀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배안에서는 무려 67개의 화물표가 현대의 택배 송장처럼 기록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신지 수신지 종류까지 모두 적혀 있어 현대판 택배 송장이라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화물선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대 물류사를 연구하고 있는 리처드 포크너입니다. 30년 넘게 유럽 중심의 고대 해상 교역 체계만을 연구해오며 살아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 이후에야 체계를 갖춘 나라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과도 그런 시각을 공유하며 지내왔어요. 제가 한국사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폐쇄적인 봉건 사회였고 근대 이전에는 체계적인 상업이나 물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구의 산업혁명과 근대화 물결이 아시아에 전해지면서 비로소 체계적인 기록 문화가 시작됐다는 게 제 관점이었어요. 이런 생각은 제가 속한 학계에서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역사학과 교수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늘 그런 식이었어요. 중세 유럽의 상업혁명, 베네치아 상인들의 복식부기, 한자 동맹의 교역 네트워크 같은 주제들이 주된 관심사였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실크로드나 몽골 제국의 교역로 정도만 언급할 뿐 한국 같은 반도 국가의 독자적인 상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존재였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역사적 존재감이 적다고 여겨졌거든요. 제 연구실 서가에는 유럽 각국의 중세 상업 기록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국의 양모 무역, 프랑스의 샹파뉴 전기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지중해, 교역 등에 관한 자료들이었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체계적인 상업활동과 기록 문화는 서구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교함을 찾기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중국 정도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변방 정도로 인식했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물류 시스템의 발달사를 논할 때면 항상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유럽을 거쳐 근세에 이르는 서구 중심의 서술을 했어요. 간혹 중국의 조은제나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서구 시스템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제 학술 논문들을 살펴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정화 원정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 대해서는 가끔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적 성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단지 제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서구학계 전반에 깔린 시각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국제해양고 고학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동아시아 해양문화재 발굴, 성과 발표회에 초청받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초청장을 받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새로운 관점을 얻기보다는 학술적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여름휴가 시즌이라 별로 내키지도 않았거든요. 한국의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는 발굴 설명회라는 제목을 보고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체계적일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독자적인 해상 문명을 발달시켰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파생적인 문화 정도로 여겼죠.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회 초청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 한 번쯤 가보자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는 11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는데 기내에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먼 길을 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서울에 도착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됐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학술적 편견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다음날 있을 발표의 자료를 미리 훑어봤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거둘 수 없었어요.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라는 제목을 보고도 그냥 일반적인 고고학적 발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아침 서울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제학자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온 해양 고고학자들과 중국, 일본의 연구진들도 보였습니다. 회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진지했죠. 단순한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발견이 있겠나 하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준비 상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며 전시된 유물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으론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아무리 잘 정리했다고 해도 과연 유럽의 중세 상업 기록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표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발표가 시작되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시대 해상교역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정도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안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침몰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청자, 목기, 금속 제품 등 다양한 화물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각의 포장 상태나 보관 방식도 상당히 정교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고려시대 선박에서 나온 목간이라며 보여준 유물을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800년 전 조선이 무슨 물류 기록을 남겼다고요?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간에는 발신지, 수신지, 화물의 종류, 수량, 심지어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택배 송장과 똑같은 형태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일본인 교수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작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한국이 이런 걸 계획적으로 했을 리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설명이 계속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설명은 너무나 체계적이었고 증거 자료들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단순히 하나둘 발견된 게 아니라 총 60여 개의 화물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다른 상품군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고 보관 방식도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화물표의 분류 체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곡물류, 도자기류, 금속 제품류, 직물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각 카테고리마다 고유한 기호와 번호가 매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연구해온 유럽의 중세 상업 기록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 수준의 분류 시스템은 13세기경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상인들도 이런 정도의 체계는 14세기 이후에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보존 상태였습니다. 800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유물들인데도 글자가 또렷이 읽힐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어요. 이는 당시 한국의 목공 기술과 방부 처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연구원이 설명하길 목간에 사용된 나무도 특별히 선별된 것이고 먹으로 쓴 글자도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물표뿐만 아니라 실제 화물들도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거죠. 청자 매병이 실제로는 꿀 단지였다는 분석 결과 장기간 침수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유지된 바지락 젓갈과 된장, 조기 젓갈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상품 유통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젓갈류의 보존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 진공 포장 기술 없이도 수십 년간 보존 가능한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 농도 조절, 밀봉 기술, 용기 제작 등 모든 면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800년 전 한국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놀라운 내용들을 발표했어요. 각 화물표에는 단순히 상품명만 기록된 게 아니라 생산지, 생산 시기, 품질 등급, 유통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화물표에는 운송 중 주의사항이나 보관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현대의 물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네트워크의 규모였어요. 이 배가 운송하던 화물들의 출발지를 분석해보니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여러 지역, 심지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상품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고려가 단순히 중개 무역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연구와 정반대의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뒤늦게 근대화된 나라, 독자적인 상업 시스템은 서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존의 역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다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13세기에 존재했었느냐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목재 분석, 화학성분 분석 등 과학적 검증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유물의 진위와 연대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직접 유물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화물표들의 글씨체도 정갈했고 내용도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번호 체계였어요. 현대의 바코드나 QR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유 식별 번호가 각 화물표마다 부여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체계적 접근은 정말 현대적인 물류 관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팀과 함께 직접 태안마도 해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안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혹시 정말로 놀라운 발견을 목격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교차했거든요. 태안에 도착해서 처음 본 발굴 현장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나 최첨단 장비들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정교하고 세심한 작업들이 줄을 이뤘어요. 잠수부들이 바닷속에서 조심스럽게 유물을 인양해 올리면
육상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분류하고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작업을 해온 결과가 바로 그 놀라운 발견들이었던 거죠. 현장에서 저는 실제로 마도 3호선이 인양된 위치를 보고 수십 개의 화물표가 어떻게 분류되고 보존되는지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굴 책임자인 김성준 박사가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발견이었거든요. 김성준 박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려는 13세기부터 화물 분류, 수신 확인, 저장 방식이 체계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기록이 발견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화물 보관 방식이었어요. 각각의 상품군에 따라 다른 재질의 용기를 사용했고 보존 환경도 달리했다는 거였습니다. 젓갈류는 밀폐성이 뛰어난 옹기에 담았고 곡물류는 통풍이 잘 되는 목재 상자에 보관했으며 도자기류는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포장재로 감쌌다고 했어요. 이런 차별화된 보관법은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물표에는 단순히 상품명만 기록된 게 아니라 품질 등급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상품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고 각각 다른 가격을 책정했다는 증거들도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는 현대의 품질 인증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김성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이 고려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발견된 화물표들을 분석해보니 중국, 일본과의 표준화된 거래 방식도 확인됐습니다. 즉, 동아시아 전체에 통용되는 공통의 상거래 규약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현대의 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본 유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젓갈 항아리들의 보존 상태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800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는데도 내용물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연구진이 화학 분석을 해본 결과 소금 농도와 발효 정도가 현대의 젓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포장 기술이었어요. 각 항아리마다 2중, 3중의 밀봉 처리가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습도 조절을 위한 특수 물질까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기술은 현대의 진공 포장이나 방부 처리 기술에 비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연 재료만을 사용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더욱 놀라웠죠. 현장에서 만난 다른 연구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발굴을 진행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고려는 정말 대단한 상업 국가였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연구원은 이런 수준의 물류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14세기 이후에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현장에 머물며 계속 질문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고려시대의 것이 확실한지, 혹시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연구진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나무의 나이테 분석, 토양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모두 13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국제적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만의 분석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전문기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유물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도 분석했는데 모든 결과가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였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학술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근대화가 늦었던 나라, 체계적인 상업 활동은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편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가 왜 몰랐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서구학계에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국 측에서 이런 성과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소홀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처럼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이 내용을 영국 학회에 보고하면서 학자들로부터 예상했던 반발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자 반응은 냉랭했어요. 동양 국가에서 택배 시스템이라니, 리처드, 정신 차려. 중세사 전공인 톰 윌슨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과장된 해석이야. 몇 개의 목간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학술적으로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젓갈 항아리에서 검출된 소금 농도와 밀봉 구조, 그리고 화물표의 구조적 일치점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화물 분류 체계, 품질 등급제, 보존 기술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 프랑스 학자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마존 이전에 아마존이 존재했다는 말이군요. 물론 반신반의하는 톤이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인정하는 듯 했어요. 독일에서 온 해양사 전문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유럽에서도 13세기에는 이런 정도의 체계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특히 제가 속한 옥스퍼드의 동료들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몇 개의 유물만으로 전체 문명의 수준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었죠. 심지어 한 동료는 한국 측에서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깊은 편견의 문제라는 것을요. 서구학계에 뿌리 깊게 박힌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이 객관적 증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체계적으로 살아낸 진짜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논문들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학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더군요. 다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서구학계의 관심 부족도 한몫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비슷한 발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도 해역뿐만 아니라 한국 연안 곳곳에서 고려시대 침몰선들이 발견되고 있었고 모두 비슷한 수준의 체계적인 화물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는 일회성 발견이 아니라 당시 한국의 일반적인 상업 관행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네트워크의 규모였어요. 발견된 화물표들을 종합 분석해보니 한반도 내부의 지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고려가 단순히 중개 무역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동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탄소연 대측정 결과, 화학 성분 분석 자료, 고고학적 층위 분석 등 과학적 증거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중세 상업 기록들과 직접 비교 분석한 자료도 함께 제시했어요. 반응은 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몇몇 동료들은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네치아 상업사를 전공하는 마리아 로시 교수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13세기 베네치아의 상업 기록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한 동료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라면 진작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였죠. 이에 대해 저는 서구학계의 아시아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언어 장벽을 지적했지만 완전히 납득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사 전공자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특히 런던 대학의 한국학과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어요.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사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무렵 저는 한국 연구진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에 참여해서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김성준 박사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장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일부는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학문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기로 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제 연구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며 한국의 고려시대 물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비서구 고대 물류체계 재조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기존의 유럽사 중심 연구에서 갑자기 한국사로 방향을 틀겠다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것이 세계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점차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확보도 쉽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유럽 중세사 연구에 집중해온 학과에서 동아시아 연구로 예산을 돌리는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대학 본부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습니다. 특히 학제 간 융합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고고학, 화학 분석, 역사학이 결합된 연구 방법론이 현대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성준 박사를 비롯한 해양문화재연구소 팀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연구 계획을 수립했어요. 제가 가진 유럽 중세 상업사 전문 지식과 그들의 고려시대 해상무역 전문성을 결합하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교 연구 방법론을 통해 동서양 상업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어요. 영국 박물관에서도 이 유물들을 특별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고려시대 유물이 영국 관람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현대 물류 시스템의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스토리를 구성해서 제안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800년 전 택배 시스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어요.
특별 전시 기획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고려시대 상인들의 하루 일과를 재현한 디오라마 화물표 작성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코너 등을 구상했어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800년 전 한국의 상업 시스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제 내면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편견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기존의 통념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증거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됐어요. 이는 학자로서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보내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려시대 상업활동의 규모와 정교함이 제 상상을 계속 뛰어넘었거든요. 특히 품질관리 시스템의 세밀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품별로 다른 검수 기준을 적용하고 불량품에 대한 처리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중세사 저널의 고려시대 물류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투고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편집진들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중세 유럽사 전문가가 갑자기 한국사 논문을 보낸다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과 질을 확인한 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동서양 비교 연구라는 방법론적 접근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중세 상업사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아시아의 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사위원들도 새로운 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서구 독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고려라는 국가의 특성,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해상교역로의 발달 과정 등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학문의 국제적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훌륭한 연구들이 언어 장벽과 학계의 무관심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서구 학계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비서구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으면서 지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재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제 연구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산업화 이후에 갑작스럽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체계적 사고가 한국 문화의 오랜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연구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점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큰 힘이 됐어요. 이들에게는 기존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에 열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함께 연구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해 세계 고고학회에서는 한국의 마도 유물 발굴 프로젝트를 올해의 유산으로 지정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상식에 참석해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고고학자들이 한국의 발견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시상식에서 나온 평가 코멘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발견은 동아시아 상업사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학계의 인식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은 중세 유럽보다 더 체계적이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었어요. 특히 베네치아 상업사 전문가인 마리아 로시 교수는 정말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베네치아가 중세 상업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동아시아에는 이미 더 앞선 시스템이 있었네요 라고 말이죠.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고려시대 상업 시스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그 강연은 제 학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800년 전에도 정확하고 섬세한 기록과 물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들은 특히 고려시대의 보존 기술에 주목했어요. 현대의 과학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보존 상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가치가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아예 고려 상업사 전공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의 고려시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객원 교수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영국 박물관의 특별 전시도 대성공이었습니다. 고려 800년 전 물류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연일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현대의 택배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에서는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한 관람객은 방문자 명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오래된 문명국인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습니다. B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타임지에서는 표지 기사로 다뤘어요. 800년 전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도 이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정말 흥미로운 역사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이었네요 라는 글을 올렸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한국인 학생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당당하게 한국 역사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존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를 창조적으로 살아낸 나라예요. 그들의 혁신 정신과 체계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 어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옥스퍼드 대학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연구 주제 변경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과에서는 아예 동아시아 상업사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했어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제 논문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동서양 비교 연구 방법론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비슷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제 개인적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이전의 편견 어린 시각을 완전히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한국사를 전공하지도 않은 영국인 교수에게 이런 영예를 주겠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을 깨뜨려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진면목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고려시대 상업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 전반에 깔린 창의성과 체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현대 한국의 빠른 발전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전통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말,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통으로서 말이죠. 서울 거리를 걸으며 800년 전 고려 상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는 고려시대 화물표의 정교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박물관에서 특별 제작해 준 것인데 방문하는 학생들과 동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전시품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밝혀가는 게 진짜 역사학이죠. 실제로 제 연구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물류 시스템 연구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조은선의 경제적 역할, 한국 전통 상업 문화의 특징, 동아시아 해상 교역 네트워크의 변천사 등으로 연구 영역이 넓어졌어요.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끝이 없는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조선시대 조은선 연구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민간 상업성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줬거든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곡물 운송 시스템이었는데 그 정교함과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현대의 물류 전문가들이 봐도 감탄할 만한 수준의 운송 계획과 관리 시스템이 존재했더군요.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현대 한국의 물류 강국 지위도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공동 연구를 넘어서 진정한 학술적 동반자가 된 느낌입니다. 김성준 박사와는 정기적으로 논문을 공동 발표하고 있고 젊은 한국 연구자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학 연구소가 신설됐고 프랑스에서는 고려사 전문 연구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대학에서는 아예 동서양 비교 상업사학과를 개설하면서 제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한국의 역사 기록들을 원문으로 읽고 싶다는 열망이 동기가 되어줬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한국어 논문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됐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들을 자주 방문하는데 특히 전통 발효 음식들에 관심이 많아요. 김치, 젓갈, 된장 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화물에서 발견된 젓갈과 된장의 제조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학회 발표도 더욱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딘가 방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지난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국제중세사 학회에서도 한국의 고려시대 상업혁신에 대해 발표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저서도 출간을 앞두고 있어요. 잃어버린 물류제국 고려시대 한국의 상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번역 계약도 체결됐고 놀랍게도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 의뢰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 즐겁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와도 자주 교류하는데 그들로부터 현대 한국의 모습을 배우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통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보면 800년 전 고려 상인들의 DNA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제게 여러 차례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해요. 한국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홍보보다 진실한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최고라고 말이죠.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유럽사 전공자들끼리만 어울렸는데 이제는 아시아사, 아프리카사, 라틴 아메리카사 전공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연구를 통해 세계사를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졌거든요. 모든 지역의 역사가 나름의 독특함과 소중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강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적 관점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이런 변화를 보며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다른 시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의 국제교역, 통일신라의 해상활동,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 등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사는 정말 무궁무진한 연구 보고인 것 같아요. 평생 연구해도 다 알기 어려울 만큼 깊고 넓은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갖게 됐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단순한 기록으로만 보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려는 그 자체로 오늘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와 정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한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역사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라는 점이었어요. 고려시대의 혁신적 물류 시스템을 보며 현대 한국의 빠른 발전과 창의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서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역사학자들 앞에서 동서양 상업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설 중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고려시대 물류혁명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한국의 다른 시대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혁신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고려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근현대의 교육혁명, 오늘날의 디지털 혁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찬에서 김성준 박사가 의미 있는 말을 해줬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우리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외국 학자의 객관적 시선이 있어야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편견을 버리고 증거를 있는 그대로 본 것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건 이런 유산을 만들어낸 한국의 선조들이죠. 부산에서의 학회 이후 저는 경주와 공주도 방문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예수도에서 고대 한국의 또 다른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경주 박물관에서 본 신라의 국제적 교류 흔적들, 공주에서 발견한 백제의 정교한 공예 기술들을 보며 한국사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물류혁신도 이런 오랜 전통 위에서 꽃피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사 국제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은 전 세계 대학의 한국사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유럽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의 몇몇 대학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본 한 영국 대학생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오래된 혁신의 나라인 줄 몰랐어요. K-팝이나 드라마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사를 전공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 저서 잃어버린 물류제국도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첫 주에 아마존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현재까지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어요. 독자들의 서평을 보면 대부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들입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이 책을 읽고 나니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주역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판 출간도 계획되어 있어요. 한국 독자들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한국 출판사 관계자는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외국 학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국제적으로도 계속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고려시대 해상 물류 시스템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물 유산이 아닌 시스템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문화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동안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한국사를 전공하고 싶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이 와요. 편견 없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증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회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고집스러운 학자였다면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진정한 역사가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제게 준 이 변화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현대 한국의 혁신 DNA 추적 프로젝트,
동아시아 전체의 상호 교류사 연구 등 하고 싶은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학술적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 단순히 한 나라를 홍보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지혜와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일이에요. 한국의 혁신 정신과 창의성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학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국의 가치를 발견해 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